외부자로서의 지난 10년 많이 춥고 외로웠습니다. 절치부심 달려온 75분의 1의 사나이 정봉주. 잠시 멈췄던 레이스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59년 정봉주의 삶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봉주로 서울 커밍순. 잘한다. 잘했어요. 잘한다. 잘했어. 영혼 없는 멘트 잘 들으셨죠? 지금부터 정봉주 전 의원과 우리 외부자들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눈빛을 쏘는 질문자 한 분을 우리 봉도사가 손으로 지명하면 질의응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철저히 5자 내외 단호박으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자 여러분 눈빛 쏘세요. 그 좀 불량한 눈빛을 쏘는 네, 목포 칼제비. 네 고맙습니다. 개박준 남자 소속의 안용환입니다. 자, 이번에 큰 일을 도모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경선에서의 승리 가능성 몇 %라고 보십니까? 5자 내외로 단호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로 봅니다. 2%는 왜 빼셨습니까? 늘 삶이 2% 부족합니다. 추가 질문. 옐로우 페이퍼의 전역 기자인데요. 예. 진짜 서울시장 나가나 봐요. 왜요? 서울시장 왜요? 하나, 둘, 셋.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잘했어. 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난동 부리지 마세요. 그 눈빛도 이상해갖고. 피카츄 같고. CCTV 폐쇄회로 TV의 진중권 기자입니다. 페이세로 TV. 평소에 그 강남 날라리 이미지를 극복할 전략은 뭡니까? 서민 코스프레. 떨어진 운동화 신으시려고요, 혹시? 아유, 거기 그 목포 칼제비 칼을 흔들지 말고. 네, 개박준 남자 채널A 소속의 안용환입니다. 예. 아니,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승부수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 에너지. 청년 에너지. 청년. 박원순 시장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3살이요.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예. 상대 측에서 어떤 인물이 후보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안철수. 아, 예. 정치인으로 돌아가면 뭐가 제일 그립고 아쉬워요? 외부자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 삐딱한 기자분들 본캠프에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거예요? 본캠프에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거예요? 본캠프에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가죠. 가고 싶어,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들어가면 내 깔때기 되니까. 내 깔때기 되니까 손해본다니까. 아니 근데 참 좋은 사람인 거는 확실해요. 봉주로서 커밍순. 외부자들의 영원한 귀요미. 정봉주와 함께하는 라스트. 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 지금 우리가 이 방송한 이 순간에도 또 어디에서 정말 참혹했던 과정들을 폭로하고 또 진술하고 기록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법처리 단계 조사 들어간 건 그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윤택 지난달 28일이었죠. 101명으로 구성된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이 이윤택 씨의 성추행 사실을 처음 폭로한 분 있죠.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 이런 그 피해자들 16명의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경찰의 조사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어디서 더 큰 게 터질지 모르는 정말 그동안 행동 마음대로 했던 분들 많이 떨고 있을 겁니다. 이 파장이 당분간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모시기 경쟁했던 지자체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 이름 걸고. 그 사업들이 지금 다 무산이 되게 이르렀거든요. 일단 서울시부터 서울시 청사인 서울도서관 3층에 고은 시인 기념 공간이 있거든요. 만인의 방이라고. 그 컨셉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은 시인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결국은 철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밖에도 이윤택 파문으로 부산의 극단 가마골 매각 발표했고요. 밀양시 연극촌 이것도 어떡합니까? 무료 위탁 운영 계약을 지금 해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보도 매체도 그렇고 너무나 적나라한 이제 성적인 표현들 아무개 씨의 그 카톡에서 보여주는 거라든가 뭐 사진도 이런 사진까지 이제 보냈다. 우리 같은 성인이 읽는 것도 참 끔찍한데 그걸 애들이 다 읽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거기 19금 보도를 붙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정치공작음모론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것도 논란이 됐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김어준 씨가 이제 미투 공작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작의 사고 방식으로 보면은 이번 기회가 미투 운동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와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피해자를 하나 찾아서 보수 지지자들이 찾아가지고 어떤 진보 인사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언을 했어요. 그럴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별 거죠. 예언도 많아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라서 그다음에 신도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신앙심이 깊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괜히 이렇게 비판했다. 근데 한번 무서워요? 왜 겁을 내요? 자기가 뭐가 못해서요. 자, 이 발언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금태섭 의원이 이제 피해자 인권 문제에 여야나 진보 보수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손혜원 의원은 예언이 들어맞았다고 하고 이런 예측을 통해서 예언이라는 말을 정치인이 또 거기다가 부추기고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청래 의원 반드시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 것 같고 손혜 의원은 의원직 사퇴해야 돼요. 특히 여성이잖아. 네. 잘못된 발언이에요. 사과해야 아니, 됩니다. 이게- 변명하지 말고. 이게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보면 미투 운동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이제 팟캐스트예요.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이 같이 하는 네. 팟캐스트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 예언을 하면서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누군가는 이런 이제 미투 운동이죠. 이런 기회를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한다. 이런 식으로 공작의 프레임이 잡히면 미투 운동이 흔들리고 진보 진영의 분열로 끝나게 된다. 이런 시도가 있을 때마다, 즉 공작의 시도가 있을 때마다 여성계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질은 사라지고 운동은 소멸되고 공작이 남는다.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것이다. 이러한 음모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견해를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미투 운동은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맥락이 그 전체 맥락에서 느낌은 상당히 진영 논리가 개입돼 있어요. 그 맥락 자체를 본다면은 이제 진영 논리로 뭐 이거 보수 쪽이나 무슨 우파 쪽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므로라는 전제가 있고 또 이제 저도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제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분야에 있다고 해요. 뭐 진보 쪽이나 뭐 좌파 쪽 내에서 우리 내부에서 폭로를 하면은 수구 세력의 흡이 잡힐 수 있다. 그러므로 가해자를 굳이 내일 뭐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분위기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이런 논리가 왜 사람들한테 약간 설득설득 주느냐면은 서지현 검사 폭로할 때는 하루 만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윤택 씨 사건이 났을 때는 일주일간 이상 침묵을 지켜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사회 혐의로 따지면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과거에 뭐 홍준표 씨나 무슨 박기태 성희롱에 대한 정말 상상을 초월한 건데 각종 뭐 한국 작가회의라든지 이런 데가 좀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비추니까. 그러니까는 왜 이러지? 라는 의문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미투 문제는 정말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금태섭 의원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피해자 인권 문제이지 이 문제로 무슨 여야나 진보 보수가 무슨 관련이 있나 난 이 말이 맞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이게 진보 보수 프레임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여성이 지금 성추행을 예. 당했어요. 그 여성한테 나를 성추한 그놈이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 100% 근데 그 동의한다니까. 얘기를 왜 해? 아니, 보세요. 미투 운동 나오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에서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게. 예. 하나는 홍준표입니다. 원래 미투 운동이다라는 게 우리 보수주의가 공격하려고 시도했다가 지금 부메랑을 맞고 있다. 이렇게 발상을.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지금 이겁니다. 혹시 이 미투 운동이다라는 것이 혹시 또 보수주의자들 우리를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냔 얘기를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이거를 그리고 본인이 이후에 해명을 하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진보 진영에 이런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면 안 됐던 거예요. 일시당초. 그러나 본인이 끝까지 주장하고 싶어 했던 것은 진보 보수의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이 피해 당한 여성들이 용기를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미투 운동은 계속 가야 된다. 진영 싸움으로 간 것 자체가 난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일을 벌였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 그거는 당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들 개인의 문제야. 이렇게 비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누리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나라당이라고 비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만 비난받는 게 아니라 진영 전체가 욕먹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또 욕을 먹어야지 진보 진영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한다는 겁니다. 한국당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한국당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니들도 뭐 우리 보고 그러더니 결국 자기들도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당도 잘한 거 없습니다. 지금 뭐 한국당에서 지역위원장 하나가 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리고 진보냐 이거는 보수냐 넘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혹시 이게 우리 진보에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보수에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이거 따지는 것 자체가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고 2차 가해라는 거예요.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고 강자와 약자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힐러리 클린턴이 왜 대통령이 못 됐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클린턴 같은 사람을 그대로 용납한 거. 두 번째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거예요. 자, 루인스키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짓을 벌였어요. 그때 힐러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파들의 공격으로 음모 때문에 우리 남편이 저렇게 당했다. 미국의 여성계부터 미국의 애들까지도 다 웃었어요. 문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음모론에 익숙한 사회입니다. 굉장히 음모론이 많은 사회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음모론 차원의 문제가 그렇죠.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음모론을 들고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조직 내의 문제 아닙니까? 조직 내 권력 문제인데 그 조직 내에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벌을 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진영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조직을 이러다 망치는 거 아니야. 우리 세력을 망치는 거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조직 내에서 이번 기회에 문제 있는 분들 정리해야 됩니다. 난 그래서 사실 청와대도 탁현빈 행정관 문제는 정리를 해야 돼,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은 워낙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어느 조직에 그런 문제 있는 게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청와대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번에 정영백 장관도 처음에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하겠다. 이러더니 다음에는 그냥 오물오물거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스위스 제네바 회의에 가가지고 답변 하나 제대로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렇게 준 자료만 읽으려면은 아예 우리한테 자료 넘기고 가라. 시간 낭비였다. 아주 그냥 박살나게 깨지고 나서 나라 망신까지 톡톡히 시킨 거예요. 전 이제까지 여성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 10년, 20년 동안 자기가 너무 고통받은 걸 지금에야 그 목소리를 들어주니까 지금에야 얘기하지만 그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혼자서 울음을 삼켜야지.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그래도 여성 가족부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여성 가족부라면 저는 없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현백 장관도 그 정도의 실력이면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사표 내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처벌하는 기준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도 나름 나와서 변명을 하려고 했는데 변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꼬여버린 거라고 보고요. 그 사실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탁현민 씨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직 오래전에. 그 장관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뭐 좀 내려오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려오고 싶어 한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또 우리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냐면 페미니즘을 표방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기조에 자기가 좀 누가 된다 싶으면 우리 왜 삼처 있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깨끗하게 처신하시잖아요. 사실 제가 남한테 이래라 저라다라는 게 굉장히 실례잖아요. 아니에요. 실례긴 우리는 하지만 그 실례를 투표권을 가지고 세금 내는 국민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실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얘기를 한 게 이상한이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는 저는 이제 한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 불명예 속에서 물러나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물러나야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 누를 안 끼치는 거예요. 대승적으로 생각해야죠. 그 청와대 내에서 감싸면 안 됩니다. 감싸면 얼마 부담인데 본인도 결단해야겠지만은 조직도 국민들 본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죠. 이번에 이제 대통령도 입장 표명을 좀 하고 그래갖고 전에 그 여가부 장관이 뭐 입장 전하고 그랬을 때하고 분위기가 좀 이번에 많이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이른바 탁현민 방지법이란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그 계기가 이제 그거죠.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년 8월에 국회에 출석했던 정영백 여가부 장관이 탁 행정관에 대한 사퇴 의견을 전달했지만 청와대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좀 무력하다. 그래서 이제 아니 여가부 장관이 말해도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통하지 않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 차관해서 이른바 이 탁현민 방지법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 내용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차별이나 성폭력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에게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장관은 그 처분 결과를 여가부 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규정을 넣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정치적으로 참 이런 문제 그런 식의 이름 붙여가지고 공격하는 것 별로 안 좋다고 보고요. 빨리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미투 운동에 성역이 없었습니다. 미투 그 자체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올 것이 왔다는 종교계 내부 분위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폭행을 한 그 범인들을 보면은 아주 얌전하고 어떻게 보면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늑대에다가 성추행범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천주교에서 이게 터졌는데 천주교는 특히 사제의 권위가 그 어떤 종교보다도 굉장히 떠받들어지는 종교예요. 사실 그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들의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처럼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왕 중에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교가 이제 사죄를 했지만은 정직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은 영화에서도 봤지만은 그냥 교구 옮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사제직을 박탈하고 더구나 이거는 분명한 거기 때문에 세속법보다도 더 엄격하게 교회법에서 다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박탈한 신부에 대해서는 저는 교회가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더 혹독한 자기 반성의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왜? 정의구현 사제단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종교의 각성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이 안에서의 미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종교계 내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계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가 성폭력 문제다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거든요. 왜냐하면은 2016년에 경찰청 통계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전문 직군별 성폭력 범죄 검거 인원수를 보니까 전체가 5,261명이에요. 그 중에서 종교인이 681명입니다. 그러니까 15%예요. 엄청난 거죠. 종교계 특징이 이렇게 성추행을 하고 그 종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서 도망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성추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주종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2011년 천주교 수원교구 신부의 성폭행 미수 사건은요. 2013년 6월 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신고죄에 대해 본인이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다음에 철저한 교구 중심 체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기경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교구별 중심 구조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종교 내부의 문제는 종교 내부에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단호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요구하면서 종교 내부의 문제로 던져놓다 보니까 이 신부나 성직자들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거죠. 자, 지금도 성범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청와대의 응답에 따라서 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범죄는 크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케이스죠. 하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또는 본인의 소셜미디어 SNS에 올렸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우리 앞에서
희롱하는 아주 심한 이야기 할 때로 그 처벌 불가하는 게 현재 현실이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해요. 그런데 민사상 손해배상도 기본적으로 사건 후로부터 10년, 그다음에 인지한 후로부터 피해 사실을 안 후로부터 3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성추행, 성폭행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10년인데 여기에서 지금 공소시효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2000년대 초중반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민사소송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동 성범죄 이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법조계 그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국회에서 좀 공소시효를 늘리는 그런 쪽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고 2013년 6월 그때 이후로 친고죄가 폐지된 것만 해도 어찌 보면 강간 등 성폭행에 대한 이러한 것에 대한 법의 규정성 무척 강화된 거죠. 그렇기는 여기서- 하지만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네, 게 여가부에서 그 얘기했다가 욕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법이 뭐 법을 바꿔가지고 공소시효를 없앤다 이거보다도 지금 법이 운용이 잘못되고 있어요. 이번에 여가부에서도 정말 대망신을 당한 게 뭐냐면 성추행과 또 성폭행에 대해서 거의 2천여 건의 고발이 이제 경찰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이 기소한 거는 9건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에서 조사를 아무리 잘해갖고 올려도 검사들이 정말 자신들의 그 인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 혐의 없음 이래갖고 내려버리면 이제 끝나는 이래서 피눈물을 흘린 여성들도 많았고 정말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가 하면 한편 미투의 발목을 잡는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나 무고죄 형량 강화와 같은 청원도 또 세도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명예훼손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물론 이제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을 더 강하게 처벌하고는 있지만 일단 내가 사실을 말해도 때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굉장히 자유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 사실을 알리려고 할 때 당장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바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법원에서 그걸 어떻게 판단해 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이제 우리 성추행 얘기 계속하고 그 미투 운동에 대한 어찌 보면 본질적 측면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냥 양성평등적 관점, 권력의 관점 이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는 어찌 보면 시대 정신에 무척 뒤처진 법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 명예를 훼손한 목적, 거짓인 줄 알면서도 했을 경우는 처벌해야 되지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적시했으니까 명예훼손이야? 이런 건 이제 바꿀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한 그런 추세입니다. 허위사실조차도 민사로 가져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당사자끼리 해결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가 해결해라 이제 이런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한 추세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무고죄 부분입니다. 무고죄 때문에 미투 운동이 좀 좌절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배우 곽도원 씨였죠. 곽도원 씨에 대해서 성추행을 폭로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 만에 삭제가 됐어요. 왜 삭제가 됐느냐? 곽도원 씨 측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는 피해자라고 한 분이 주장했던데 딴 데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전후관계 맞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무고였던 것으로 자인함이 된 거죠. 선의의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형량을 올릴 필요가 있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지금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해서 이제 함정이 있는데 자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추행했습니까? 이 피해자가 막 증언하는데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증언을 못 하잖아요. 네. 고소한 성추행 사건이 무죄 확률이 높고 무죄가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 증거도 없이 나 걸었지. 바로 무고로 겁니다. 이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을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왜? 무죄로 됐을 때 무고로 되치게 당할까 봐. 이제 성피해자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못했던 겁니다. 맞아요. 사회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번 미투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내 이야기, 내 어려웠던 이야기하니까 통한다. 사회가 그래 내 말 반응을 보여주네? 라고 믿게 된 겁니다. 미투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뭐가 있냐면은
남성 우월주의 문화 굉장히 강한 문화입니다. 권력의 상하관계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사회예요. 그래서 권력자가 아래 사람한테 말하면은 꼼짝 못하고 특히 이제 조직이라는 이름 하에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문화 팽배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약자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네, 평창올림픽 후유증으로 정치권이 냉각기를 맞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문정부를 향한 친북 정권 공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죠. 예, 김영철의 박람회로 아마도 최고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 24일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박람하는 김영철을 막기 위해서 한국당이 이제 밤새 육탄 저지를 했습니다. 일정 마무리 후에는 김영철 일행이 귀환하는 이제 통일대교하고 그다음에 올 때는 또 전진교를 우회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다리를 다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은 사죄하고 돌아가라면서 기습 시위를 벌였죠. 이게 누구를 위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정치의식의 가장 후진적 층이거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천안함 유가족들은 정치의식이 가장 아래인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거기에 대해서 김영철이 오면 안 된다고 공감한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한국당은 나서 나름대로의 행위를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도 어찌됐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내 정서가 나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올라갔다는 것. 그리고 김영철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자,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냐? 그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왜? 천안함 폭침 이후에 김영철은 승승장구했으니까요. 누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고 누가 가장 큰 김정은에 그걸 받았느냐? 김영철이었던 거예요. 그럼 뻔한 거죠. 결국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정은이 혼자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김영철은 김정은의 정말 장기또래 불과한 거죠. 그럼 우리 정부는 반드시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북한의 이인재라고 하는 최용해를 보내십시오. 아니면은 외교위원장인 이수용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못했고 천안함 유족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다. 양해를 구했는데 유족들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진지하고 성실하고 마음에 있는 양해를 구했으면 저 유족들이 저런 식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그 가족들의 그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유가족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이념 보수가 아니라 실형 보수의 태도를 취해왔어요. 역대 보수 정권들은. 근데 지금 이상해진 게 예를 들어서 전두환 씨를 보십시오. 심지어는 전두환 씨도 1983년에 아웅산 테러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2개월 만인가 그 국정연설을 통해 정상회담 제안을 했어요. 사과 안 받았는데.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친서 갖고 온 사람한테 김주석께서 40년 전에는 민족해방운동으로 그리고 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SOC 충정으로 이런 친서를 보내주셨다. 그다음에 김일성을 갖다가 서울로 초청을 했습니다. 한국전쟁을 일가지고 수백만을 죽였던 그 원흉을. 이게 전두환의 태도였어요.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1987년에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88년 7월에 또 77선언을 해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이 칼기 폭파 사건이 뭘 위한 거였습니까? 서울올림픽 방해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북한 측에다 서울올림픽 참관하러 오라고까지 초청까지 했던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도 결국은 아무리 싸웠다 하더라도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었고 김일성이 죽는 바람에 못했던 거잖아요. 김일성이 누굽니까? 한국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용보수가 아니라 이념보수예요. 이념적으로 이렇게 오르냐 그러냐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정책이 이 스탠스가 사실은 보수 정권이었으면 그들도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스탠스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반대하다 보니까 자꾸 색깔로는 가고 뭐 이상한 거 트집 잡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게 이상하게 트집 잡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대상 자체가 여기 국가 원수들이에요. 국가 원수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 남북 관계의 궁극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의 넘버원과 우리는 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왜 김영철인가요? 왜? 자, 김영철은 누가 보더라도 천안 폭침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남한 내 분위기가 김영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거부감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김영철 말고 다른 사람을 교체해다오라고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마 현 정부에서는 아무런 별 생각이 없이 오케이 뭐 이것도 좋다. 그래 뭐 폐막식 때 보내준 것만 또 아주 고마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영철이 2014년에 군사 당국자 회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새누리당이 환영 성명을 냈단 말이죠. 그때 새누리당에서도 대표자 교체를 갖다 요구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 측 지역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즉각 체포해서 사설을 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황정서 있잖아요. 그 연평도 포격의 그 뭐랄까 책임자로 좀 알려져 있는데 김무성 대표 만나가지고 그냥 악수하고 잘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이건에 그 설명을 해줄게요. 내가 2014년 남북 고위급 군사 고위급 회담입니다. 이것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측이 사과를 받기 위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개진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왜 남쪽이냐? 판문각과 이 판문점을 오가면서 한 회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왜 재판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남한에 와가지고 마치 평화를 사자는 것처럼 정말 뭘 흔들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진영을 떠나고 이런 공통의 고민들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뭐냐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유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김영철이 주도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일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이중적인 성격이다.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2014년 10월에 김영철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가장 보수적인 시모 일보가 얘기를 합니다. 주적 관계고 적대 관계이지만 대화할 수밖에 없는 게 남북 간의 관계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처한 이중적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수용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부에 강경파를 내려보내서 어쨌든 자기들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근데 협의라든가 이 김영철이가 대화라든가 그리고 잠깐만요. 김영철이 교육받아 내려온 것 같지는 않고. 아니 하나만 정리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한두 달,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 실험, 그다음에 북폭을 하니 핵 개발을 하니 이러면서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할 정도로 우리가 여유로운 상황은 나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천안함 가족들에게는 입이 10개라도 정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국민들 다 속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또다시 자칫 잘못해갖고 이 대화의 기회를 놓친다고 한다면 이제 천안함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가 어찌 보면 전쟁의 불바다로 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형식을 그렇게 따질 때냐 지금. 그럼 앞으로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못 따지면. 지금 아니 근데 그러면 아니죠. 우리 정부가 아니죠. 저는요. 우리 정부가 노라고 얘기를 아니. 한마디도 못 아니 합니까? 아니 그러지 않아요. 아니 공도사 같으면은 저는 아니, 지금 야당이 지금까지 한 저기 5분 더 얘기했어요. 야당이 이렇게 비판을 하면 네. 정부로서는 좀 좋은 레버리지가 생겼다고 봐요. 앞으로 북한에다가 얘기할 때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 잘 들어서 우리가 이런 형식의 문제도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왜 비난해?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왜 비난해? 그걸 넘어서니까 문제죠. 아니, 뭘 넘어서? 아니, 그럼 한쪽으로 세게 해줘. 그 아니, 논리대로 하면 그리고 세게 해주면 세게 아니요. 좋은 거지. 아니, 그리고 비난 그런데 아니요. 듣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할게. 내가 두 가지 이야기할게. 내가 두 가지를. 자, 남북 관계가 양면서 있다는 거 오케이. 너 100% 지지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남북 관계가 앞으로 급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나도 그 100% 지지해요. 그 공감을 하는데 2010년도에 우리 뭐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황해도 해주 일대를 커버하는 게 북한의 제4군단입니다. 4군단장 김격식이 정찰 총국장의 지시에 따라서 실행을 했고 그 총지휘자는 김영철이라는 게 다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건.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의 천안함 사건 이후에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북한 개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김영철만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누군지 모른다, 확실하지 않다. 이것도 아주 구차한 변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 국방부도 참 답답해요. 근데 솔직히 답답한데 사실 딜레마는 압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열렸던 이 분위기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 분위기는 알아요. 그러나 분위기를 끌어가더라도 제대로 우리가 견인해 가야지. 북한 견인해 갈 생각이 없고 북한에 보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폐막식에도 보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진 않았고 아니. 제 견해에 2번이나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뭔데? 민주당 입당 원서. 민주당 입당 원서.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영철을 저쪽에서 카드를 내놨을 때 그 이유가 뭐였을까?
이 강령적 지시라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김정은은 핵무기 자기들 이제 완성 선언을 한 다음에 일단은 그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굉장히 전략적인 수를 놓는데, 그래서 강령적 지시라는 건 제가 알고 보니까 뭐냐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관철시켜야 할 그런 지시라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시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김영철이 누구냐면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그 부위원장에다가 심지어는 통전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전부장이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국정원에다가 통일부를 합쳐놓은 거에다 약간 외교부까지 같이 있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전부장 사이 일종의 하트라인, 옛날에 그 전 정권, 이 두 정권 이전에 존재했던 그 하트라인이 복원이 됐고, 여기다 또 삼각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 컨소시엄이라고 그러나요? 이 셋 사이에서 여러 가지 좀 조율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 사람 카드를 내놨을 때 맞득치 않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건 좋은데 일관성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여튼 남북이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비핵화, 이것 빠진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침몰과 같은데 여기서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은 그랬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래 만났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6월 하순과 8월 2012년 3월에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갖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남측에서 섬 핵포기와 두 사건에 대한 사과를 계속 고집하는 한 최고위급 회담이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우리가 보였다라고 했더니 남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발 북쪽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쪽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입장을 딱 보게 되면 결국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 비핵화 문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 사과 안 해도 좋다는 거야. 다만 우리한테 사과한 것처럼 비치게만 해달라. 이렇게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천안함 유가족 얘기를 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건 파렴치하다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건 진 교수님. 진 교수님 말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팩트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건. 그 당시에 저희는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굉장히 무리한 금전적 돈 요구를 요구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납득을 한 겁니다. 요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김영철이 온 그러니까 거는 그렇게 이제 비밀 정부 투성이가 많습니다. 당시에 아니요, 이제 제 얘기 들으세요. 아까 잠깐만요. 들었잖아요. 당시에 MB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북한에서 뭐라 그러냐면 녹취록 까겠다라고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왜 진실이 굉장히 왜 안 일관성이고 드러냈을까요? 신빙성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드러냈을까요, 근데? 북한이 왜 그거를 북한에서 그런 거 하지 여태까지 한 번도 않았을까요? 뭐 그런 걸 갖다가 녹취록 깐 적이 없잖아요. 아니, 깐 적이 없어서 안 깐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니까요. 아직은 안 깐 것뿐이죠. 지금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고 그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무게에 걸맞는 행동과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김정은에 대해서 이 정부는 전략이 없었고 파악을 못했어요. 김정은이 왜 이 김영철이를 보냈을까?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첫째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흔들기를 하고, 두 번째는 정말 남남을 아예 찢겨 발겨놓겠다는,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이런 확고한 세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펜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대한 일종의 반격으로 김영철 카드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김영철 카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에 공고한 바탕 아래서 북한하고 뭐 중재를 하든 타협을 하든 협의를 하든 더 무게가 있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김정은의 심리 파악과 또한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우리 정부가 저는 굉장히 허술하게 이번 김영철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자유한국당이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보다도 어찌 보면 이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는데 더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우리가 그 남북 문제를 급진전시켰던 게 뭐냐면 7.4 공동성명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지금도 남북한 대화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때 누가 내려왔냐면 박성철 부수상이 내려옵니다. 박성철이 누굽니까? 6.25 전쟁 때 15사단장으로 남침에 최선봉에 서갖고 수십만 우리 그 동족을 살상한 장본인입니다. 자, 지금 그 김영철 이런 분들은 박성철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기능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고 그걸 잘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왜 김영철을 바꾸지 않았냐라고 하는 지적을 저는 아프게 받아들일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평화로 나가려고 하고 비핵화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하고 우리가 정상회담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북미 간에 먼저 대화를 하라고 카드를 던져놨고 그다음에 이 방향이 올바르면 나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제 자꾸 이야기가 뭐 한국당이 무슨 대화를 반대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다. 지금 김영철은 우리 국내 집단 기억 속에 김영철 가해자라는 게 있고 그 가해를 받은 천안 유가족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우리가 자꾸 이제 북한 통일전선 부장하니까는 말 그대로 통일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니피케이션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통일전선은 유나이티드 프론트예요. 그러니까는 통일전선을 이뤄서 남북한의 이른바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연합을 하는 그 일을 만든 사람이 통일전선부장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북한 전문가로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통일전선부장 하면 가장 유명했던 게 김영순입니다. 김영순은 북한에서 권력서의 빅5 안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빅2, 3였습니다. 그런 김영순과 비교가 안 됩니다. 김영철이 무슨 강령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루 내려왔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 북한 예술단이 육로로 와도 아주 편합니다. 동해안에 안경보. 배를 정착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나중에 서울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육로로 와도 되는데 굳이 제재 대상인 만경봉호를 보내는 것. 그래, 너는 어떻게 한가 봐라. 두 번째, 더 재밌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기름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빤히 지들은 돌아갈 수 있는 배기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정부 이거 고민해 보겠다. 그런데 미국에서 국제사회가 아니다 하니까는 말 안 했어요. 그때 북한 애들 기름 없이 안 받고 잘 돌아갔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 테스트한 거예요, 완전히.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찔러본다. 곱게 보면 모든 게 다 고와 보이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자 완전히 결렬되어 있고 7년 8년 동안 경색되어 있고 저쪽에선 미사일을 쏘고 핵을 실험하고 이런 와중에서 자 니네가 우리 갖고 장난치는 것 같지만 수용을 하면서 이 대화의 국면을 파열음을 내면서 열어나가는데 북한과 미국은 대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북미 간의 대화를 끌어내야 되는 가장 절실한 입장에 있는 건 누굽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잠잠하던 김무성 의원이 앞장서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컴백한 이후에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더니 갑자기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 네. 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등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고 대통령 문재인과 악수한다면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네.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했죠. 그 말 때문에 그랬나요? 사진 공개가 안 돼. 보통 통상적으로 김영철 만났으면은 이번 또 군복도 안 입었어요. 아니 그리고 1시간씩이나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났는데 맞으면 박수하는 사진이 영부인께서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왜 사진을 공개를 안 해요? 난 그게 참 그러니까. 그렇게 초대를 하고 오케이 했으면 자신감 있게 악수하는 악수하고 사진을 하는데 보여주든지 그래서 아니면 악수를 안 했다고 그렇지. 하든지. 그런데 김무성 대표 말이 좀 무서웠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악수 안 하고 대화를 했다. 그래서 만나기는 했는데 악수는 안 했다. 자 이쯤 되니까 김영철 방남을 온몸으로 반대했던 내부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작가님 네. 가능하죠? 그럼요. 이렇게 막 그냥 혹한의 엄동설 안에 한 데서 벌벌 떨으면서 네. 고생했던 내부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전용기입니다. 나경원 의원님. 예, 예. 아니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우리 남희석 MC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남희석입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아니 저는 사실은 아침부터 가서 했었고요. 몇몇 의원님들이 1박 2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김여정의 방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지만 이건 아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열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결연하게 저희가 통일도를 지켰습니다. 네. 자 김영철이요. 네. 통일대교를 통해서 즉 육로로 방남을 하기로 했었는데 천진교로 우회를 했었어요. 그런 네.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뭐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좀 이제 허탈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일대교를 안 오고 혹시 도라산역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다른 루트를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력으로
모든 그 육로를 봉쇄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우리의 뜻, 대한민국의 지금 많은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최고 책임자로서 북핵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이제 김영철인데요. 만약에 김영철의 그 방남을 방대했다면 사실상 천안함 사건의 실질적 주범은 북한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김정일이고 그걸 물려받은 김정은일 텐데 그럼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하지 말라는 입장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논리가 다르죠. 남북 정상만이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해야 되는 조건이 맞고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김영철급의 대화의 파트너는 저는 김영철 말고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이게 이제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좀 무조건적으로 비판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적절한 수준의 항의는 저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북측 대표단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여당과 야당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 수준을 좀 넘은 것 같거든요. 보면은 뭐 주사파 정권이다, 대통령을 향해서 국군 뒤통수권자다, 막말하는 거 보세요. 문해화 정권이다, 뭐 남북 연방제 통일하자는 거냐, 뼛속까지 친북이다, 대통령 하야 투쟁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3.1절에 뭡니까 논평으로 뭐냐면 체제 수호 전쟁을 얘기하셨단 말이죠. 일부 표현에 있어서 좀 격이 없거나 과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체제 수호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여권이 추진하려고 했던 개헌의 내용을 보면 헌법 전문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드러낸다든지 통일 후의 국가의 형태에 있어서의 자유를 드러낸다든지 또 국군의 의무에 있어서 국토방위 의무만 남겨두고 국가 안전보장 의무를 삭제한다든지 이건 아주 명백히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관된 헌법 개정의 그런 이런 우려가 충분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비약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전혀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 매우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남북 관계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뭐 긍정적인 적극적인 대안은 안 보이고 그냥 색깔론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죠. 이거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보면은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평창 올림픽은 평양 올림픽이라는 주장을 했죠. 그래서 올림픽 적화 사업에 굉장히 매진하셨어요. 올림픽 기간 내내. 두 번째는 청와대는 친북 주사파 정권이다라고 지금 공격하고 계시죠. 세 번째 개헌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웃기는 게 지방 분권마저도 이건 지역 연방제다. 여기다 남북을 합쳐가지고 남북 연방제, 고려 연방제, 적화 통일 야욕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고 이런 비판들이 지금 사실 6.13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이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색깔론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제가 이미 개헌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실질적으로 평양올림픽이라고 저희가 이제 네이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북한이 왜 평창올림픽에 참석한다고 했었을까요? 대북 제재가 가장 약한 고리였던 한국을 사실은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2개국의 제재 인물로 지목된 김영철의 방남을 허용하게 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평양올림픽이라고 네이밍한 것이 과하지 않았다. 이제 지금까지 북의 태도는 비핵화 문제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없고 논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영철 내려오면서 비핵화 문제까지도 테이블에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아서 어찌 보면 한미 동맹에 기초한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일정 정도 논의 테이블에 끌어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비핵화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이제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전혀 다른 의미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김영철이 돌아간 이후에 네포데리 대사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국무부 대변인이 대화의 조건은 비핵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결국 북한에서는 이제 나와서 한 반응은 북미 대화가 추진되어야 된다.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의 대화는 핵보유 국임을 전제로 한 군축 대화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은 아니다. 비핵화 대화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큰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크게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저도 한때 몸담았던 당이니까 참 안타까워서 그러는데요. 그 엄동설 안에 통일대교에서 1박 2일 한 것까지는 좋은데 뒤처리도 좀 깨끗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쓰레기도 남기고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쓰레기 당원들이 뭐 좀 치웠다는데 아니 그 확인하지 당원들이 치울 게 못해서. 아니라 예.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은 맞아요. 쓰레기에는 당원이 예, 치우고 잘못했어요. 국회의원들은 앞에 네. 앉아 있고 저는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네,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도 그래서 그런 거에 생각하고요. 대해서도 사과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대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국민들이 이번에 김영철 온 거에 대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환영하는 국민들 대한민국에 없어요. 다 알고 네. 있죠. 이러면서 네.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지켜봤는데 왜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받아서 수용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표현을 못하는지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요. 자, 김여정이 왔을 때 하고 김영철이 왔을 때 하고 차이가 큰데 저는 어떤 점에서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김여정하고 김영철의 차이는 뭔가요? 아시다시피 결국은 아니, 저 몰라서 물어요. 아니, 아시다시피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거죠. 저희는 천안함 폭침의 진짜 주범은 그 김씨 일가 아니에요? 김씨 일가지만 그럼 김여정은 김여정이 책임이 없나요? 아니, 김여정은 그 책임 라인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김영철은 아시다시피 경찰총국장을 했고 경찰총국으로 재편된 이후에 이 강경파 김영철이 여러 가지 도발을 강행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영철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잘 못 담았다. 자유한국당이 그 마음을 잘 못 담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표현 같은 걸요. 너무 지나치게 과격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과격함이 아니고 이 원칙에 있어서 분명한 그 보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너무 그런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대로 좋다고 보세요? 어렵죠, 지금. 저희가 어떤 점에서 아시다시피-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지방선거 아니 다 알지 못하니까 물어보니까 자꾸 아시다시피 이러지 말고 따박따박하게 팩트만 짚어주세요. 지방선거 지금 저희 여론조사 지지율만 해도 쉽지 않은 거 아실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네. 탄핵과 이러한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없었던 점이 가장 큰 저희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 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참 큰 고민이 있고요. 또 중진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청와대고 아주 그 절친이니까 제가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네?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네?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청와대예요. 예. 너무 급하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 네. 국민의 우려를 골고루 들어주십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일당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국민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라. 네. 근데 전달은 해주시는 겁니까? 그럼요. 전달되죠. 그리고 이 정도는요. 그냥 그거 제가 그 페이스북에만 써도 전달이 되는 거고요. 네. 아유 나연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답변하시느라고. 네. 저기 이 봉도사가 서울시장에 나간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런 소문이 네.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의원님도 나오세요. 깨끗하게 한번 붙죠 뭐. 경선 누구나 나가실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시죠. 경선 나가는 누구나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서
네, 비록 정치적 논란은 남았지만 이번 만남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번에 김영철 그 박람하고 간 다음에 그 내용들이 좀 공개 안 되니까 또 이것도 양측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공개가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측면 하나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금 미국으로 바로 가잖아요. 정말 급진전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양측면이 다 존재합니다.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와 미국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 내의 매파와 비둘기파가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둘기파를 만나면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빨리 찾아라 라는 요구를 실질적으로 물밑으로 한국 정부를 만날 때마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매파는 대외적으로 늘 맥시멈 프레셔 압박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유엔은 압박과 인게이지먼트 관여를 이미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매파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압박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고 이것이 통한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역시 이중적으로 압박에 동의하되 우리가 가장 대화에 근접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왜 국제사회에 동조하지 않느냐 또 왜 우리는 따로 대화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럼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국에서의 강경파, 온경파의 결과 한국과 지금 미국과의 결은 좀 차원이 틀린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의 강경파, 온경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담을 할 수 있다. 회담의 전제 조건이 전제가 뭐냐면은 비핵화라는 명시적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 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어야 된다. 그런데 쭉 가다 북한이 또 도발할 경우에 미국에 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도 참고 해보자는 것이 온건파고 그럼 못 참지 때려버리자라는 게 강경파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장이 현 정부는 비핵화란 명시적 목표가 아니더라도 일단 끌어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비핵화 쪽 끌어가지 않겠느냐. 여기에 지금 결이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좀 틀린 겁니다. 그건. 지금 이제 우리 그 청와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북미의 중매자가 되겠다. 근데 중매쟁이라는 것은 어떤 그 매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좋은 얘기만 해요. 상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이게 중매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고 그것이 또 청와대의 이제 전략일 수도 있고 좀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은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변화를 굉장히 기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북한의 그 조선신보, 그 북한의 그 의중을 굉장히 많이 냈던 신문인데 우리는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비핵화라는 거로 테이블에 올린 대화는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강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진짜 앞으로 천천히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말이죠. 그 블라디 노즈라 그러잖아요. 군사 옵션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블러핑이라면 그냥 압박을 위한 카드라면 오케이인데 이게 정말로 사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요.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트럼프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제는 뭐냐면 그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보수적인 신문 시일보에서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설까지 쓰는 걸 보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사람들조차도 이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상당히 위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한 번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4월에 이제 우리 키 리졸브 훈련 시작이 되면 그다음 이 분위기마저 또다시 파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예상되는 건 북한은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이러고 그다음 미국에서 뭡니까 군사 옵션 때리고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없게끔 사실은 저는 정부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이걸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죠. 네, 한편 김영철 박람이 달갑지 않았던 또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천안함 기념관 방문을 두고 말들이 좀 많았어요. 지난달 26일이죠. 이분이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다 꽃다운 청춘을 바친 46 용사가 생각나 오늘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다녀왔다.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지금 천안함 걱정할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가족들이 볼 때 과연 이분의 행보가 이게 좀 반가울까 고마울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천안함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수 지지자들한테 일종의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보수 지지자들은 굉장히 참담하죠. 이게 어떤 정권의 뭐 정치적 보복이건 어떤 것을 떠나서 매우 부유했던 대통령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적어도 돈 문제만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있었는데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걸 볼 때 보수층들의 답답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슴을 치고 싶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하지만 폐막식과 동시에 시작된 가족 수사로 충격이 상당하겠죠. 25일에 이제 폐막식이 있었는데 그날 검찰이 이시영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을 했습니다. 다스의 경영권이 집중된 과정, 또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중 10억 원을 이시영 씨가 가져갔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걸 왜 그랬느냐 이런 것을 이제 수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시영 씨가 검찰 조서에서 MB가 이상은 회장에 깊숙이 조언을 해준 바 있지만은 다스의 실질적 소유주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시영 씨가 검찰 소환이 이게 처음이 아니었죠? 그 이광범 특검 때 그 내곡동 사저 건립할 때 그 이시영 씨 명의로 해갖고 땅을 샀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나와서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때 당시에는 큰아버지한테 뭐 빌렸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결국 무혐의로 나온 거죠. 그래서 나왔다가 이제 지금 6년 만에, 7년 만에 이제 다시 참고인 조사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다스가 누구 거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대기업 혼낼 때 제일 많이 혼낸 게 뭐였었냐면 기업 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갖고 무척 야단을 쳤거든요. 네네. 기억나요. 근데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뒤로는 다스 계열회사, SM, 다온, 금강, 호응플래닝 이런 등등에서 100%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SM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다 일감을 몰아주고 또 다운이라는 데도 일감을 몰아주고 SM은 다운을 먹고 이런 등등의 과정 속에서 결국 검찰이 지금 뭐를 보고 있냐면 다스를 계열사가 먹기 위한 불법 증여 과정이 진행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법조계에서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주 씨나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피의자로 전환 안 될 것 같은 게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증거랑 너무 차고도 넘쳐요. 지금 김인호 교사 같은 경우도 정보가 막 나오는데 그 소환 안 하잖아요. 부인 소환하고 자식 소환하고 사위 소환하고 이렇게 잘못했어도 국민 감정이 안 좋습니다. 네. 대중의 감정이. 그래서 저는 이시영 씨나 이상주 씨 같은 경우는 피의자로 전환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검찰은 일단 뭐 고민하겠지요. 뭐 구속 수사냐 불구속 수사냐 이게 이제 고민일 겁니다. MB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했던 건 기소는 정해졌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놓고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직전까지도 고민할 것이다. 이건 검찰의 고민뿐만 아니라 현 정권 전체의 고민일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지금 구속 수사에 찬성하는 게 대충 62, 3% 나오고 그 반대하는 여론이 또한 26, 7%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구속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지금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시영 씨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사위 이상주 씨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형님의 이상은 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공범 관계잖아, 이게. 거기다가 또 정두원 씨가 뭐라고 그러겠냐면 경천 동지할 일이 한 3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안은 이제 김윤옥 여사가 걸려 있는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걸려 있는데 사실 가족들을 다 또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또 기소하고 이런 건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은 그러니까 그 MB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쫙 조여두는 역할을 하는 거지 가족들이 어떤 범죄 사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기소하거나 이러기는 참 불가능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 로펌의 대납 문제라든가 또는 관직을 그렇게 돈을 받고서 팔았는가 이런 문제를 밝혀내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MB로서는 물론 이제 재판이라든가 또는 검찰에서의 조사 과정에 대비는 해야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점에서는 국민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확실하게 자기의 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털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국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죠. 그렇죠. 사실. 이게 어디까지나 자꾸 이제 이 법적으로 가족들 불러가고 또 검찰에서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 생기고 어디서 뭐가 또 터질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 또 우리 사회에서의 그 비극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참 걱정돼요. 지금 그 뇌물 액수가 일단은 그 삼성이 변호사비 대납한 게 40억 더하기 20억 해서 일단 그게 60억. 50억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팔성 씨
그게 한 22억 되나요? 22억 5천 플러스 그다음에 8억. 국정원 특활비가 7억 정도 될 겁니다. 다 예. 합치면은 그게 한 90억이거든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 있잖아요. 이팔성 씨하고 그다음에 이상주 삼성전자 전문 그 사위. 요걸 통해 가지고 받은 돈이 얼마나 하는지도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무한히 계속 터질 수도 있거든요. 타기업이 있다는 거죠, 타기업이. 근데 이제 저는 이팔성 씨 같은 경우가 이 스펙이나 이런 게 강만수 씨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MB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세운 장본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율 정책을 세운 장본인이고 그래갖고 대기업들이 엄청난 그 수출 차익을 본 건데 이팔성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 금융지주 회사 대표 회장이지만 2011년 연임할 때 강만수를 누르고 이팔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누구냐? 누길래 강만수를 누르냐? 근데 지금 이상주 조사하다가 나온 이팔성과의 관계 이런 등등을 보면 아 그때 이팔성 회장이 강만수 장관을 누른 이유가 거기에 있었네라고 하는 게 뒤늦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또 이팔성 본인이 비망록에 지금 해놓은 게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받으면 예를 들었고 어떤 사람은 2억을 받았을 때 무슨 행복한 표정을 짓고 어떤 사람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인상착의까지 돈을 주면서 그걸 다 써놨으니 네. 이걸 어떻게 피해갈 겁니까? 중간에 전달한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방조범이죠, 방조범. 지금 이상주 씨 같은 경우는 검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가방을 전달했을 뿐이지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네. 이건 방조범도 안 되는 거죠. 돈이 드는 건 알고서 전달했으면 방조범이 되겠지만 나는 가방 전달하러서 가방 전달했다. 어찌 보면 전체 혐의를 죽이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본인이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측면 양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간에 MB로서는 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위가 그런 일로 검찰에 이제 나가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캄캄할 거예요, 눈앞이. 네. 왜냐하면 또 사위는 또 사위 나름대로의 네. 또 먼 남이잖아요. 그런 뜻에서 그렇죠. MB가 받는 압박은 점점 더 심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더구나 검사 출신이에요. 서울대 이제 89학번이고 이제 연수원 25기인데 그 연수원 졸업하자마자 어디 가냐 부산 가요. 부산 여주 수원을 거치는데 5년을 채 못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 그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따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MB 입장에서는 무척 이뻐했고 정말 이시영 씨보다도 뭐 월등히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모든 집의 재무나 재정 이런 것을 상의하면서 운영했었는데 사위가 들어가고 거기서 펑크가 심하게 나니까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소환 조사 대상에 올랐던 이상은 회장의 비공개 조사도 있었어요. 그렇죠. 문제의 그 6억 원, 그건 도대체 어떤 돈이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돈인가.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환 조사를 일단 하는 것은 그 진실을 가리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상은 회장에게 내곡동 사절 의혹 수사 당시에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인지 바로 그 6억 원의 그 출처. 이제 벽장 속이라고 하는데 지금 벽장 속에서 그냥 돈이 생긴 게 아니니까 벽장 속으로 어떻게 해서 그 돈이 들어가게 됐는가. 이상은 회장은 어린아이가 세뱃돈 꼬박꼬박 저축하는 것처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해갖고 6억 원이 됐다는데 사실 그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런 점에서 그 돈의 진실을 가리는 거 이게 검찰이 아마 최대의 지금 역점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MB가 어찌됐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제 이것만 남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이제 법률적 대응을 들어가기로 한 것 같고요. 현재 변호인단으로서는 청와대 재임 시절에 민정수석이었죠. 정동기 변호사. 그다음에 이제 법무비서관이었던 강훈 변호사를 일단 선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7년 도곡동 땅 의혹. 그다음에 2008년에 BBK 특검과 관련해서 변호를 맡았던 그래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추가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지금 접촉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어떠세요? 이렇게 폐막 시기 딱 되자마자 가족은 물론이고 뭐 김관진 전 장관부터 뭐 이렇게 쫙 이렇게 검찰에 등장을 하는데 구속 열차가 또 달리고 있었죠. 그 강릉 KTX만 달린 게 아니고 MB 구속 열차가 이제 달리고 있었어요. 휴, 찰지다. 일정은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3월 초. 그래 2말 3초라고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실질적으로 3월 8일이 목요일인데 그 날을 디데이로 보고 있었던 법조계 기자들이 많습니다. 25일 날 이시영 씨 소환하고 난 다음에 삼성 문제까지 갖고서 직접 뇌물죄로 해갖고 3월 8일, 7, 8일쯤에 포토렌 세우려고 했는데
이상주 씨 조사하다가 이팔성 씨 건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묶어서 조사한 다음에 소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순 이후로 일정이 넘어간 거죠. 그 이제 한 번도 이제 방송에 보도는 안 된 건데 김백준 기획관을 검찰이 그 계속 조사하잖아요. 조사하면서 한 번도 이제 방송에 보도는 안 된 건데 김백준 기획관을 검찰이 그 계속 조사하잖아요. 조사하면서 논현동 사저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논현동 사저 압수수색이 임박했다. 그래서 지금 전 언론사에서 논현동 사저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뭐가 나가고 뭐가 들어가는지. 사저의 설계도를 왜 해달라 그랬을까? 논현동 빌딩에 설계도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현동 빌딩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비금고 여기를 겨냥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잘하면 논현동 사저 압수수색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포토라인을 세우는 그러니까 시기가 3월 중순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논현동 사저는 대통령 때 지은 게 아닌데요. 그 전에 그 전에 아마 현대에서 근무하던 때 살던 집이기 때문에 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잘 아니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간에 이제 이게 그 공사가 다시 또 들어갑니다. 예, 한번 수리를 공사 한번 수리가 들어가는데 개조했나 봐요. 예, 그때 이제 개조했나 의심을 하는 봐요. 거죠. 아마 이제 그런 추정은 좀 섣부른 추정이겠지만 논현동을 압수수색했는데 벽장에서 달러, 앵화, 유로, 원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봉도사가 준 돈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을 얘기할 때 MB 저격수라는 말을 꼭 앞에다 많이들 두고 얘기들 했잖아요. 봉도사님, 작년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부터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포토라인을 예.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할 주요 쟁점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이거 포토라인을 1월서부터 지금 3월까지 밀렸는데 이른바 이제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 혐의는 다대기 특사라고 할 수 있어요. 다대기 특사. 왜 다대기 특사냐면 하나씩 외쳐보세요. 다스, 대선 불법 자금, 대통령 기록물 관리 위반, 특활비, 사이버 댓글. 그래서 다대기 특사. 근데 이거는 삼성하고 우리금융 이팔성 씨 나오기 전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두 개는 다대기 특사 38. 삼성과 이팔성. 이제 봉도사님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추억들이 쌓였는데 봉도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외부자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됐던 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토론에 나가서도 내 진영 아닌 쪽에서의 음성, 목소리, 그들의 주장, 생각 이런 것을 계속 교집합을 맞춰보기도 하면서 1년을 지내온 거거든요. 네. 특히 이걸 준비해주는 PD들, 촬영하시는 분들, 작가분들 1년 동안 그 뒤에 숨어서 그 고생해준 거 생각하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또 7월에 뵈게 될 텐데.